2025년 1년 동안 프로젝트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면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책을 2권 썼어요.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한국미술가들은 한국미술가들 24명을 나의 관점으로 한국미술 100년의 계보를 훑어가면서 바라본 시선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봄에 김달진 한국미술 아키비스트를 썼거든요. 그때에는 제가 그 한국미술 아카이브의 역사와 함께 한국미술 아카이브의 선구자 김달진님의 생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나의 결이 묻어있는 책으로 해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K문학의 미술을 만났을 때 연결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뭐 100년의 미술 계보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문학의 계보에 관한 걸 연결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김달진 한국미술 아키비스트 서문에 제가 나는 아버지를 몰랐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에요. 서문이. 근데 사실상 저도 아버지가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한 몇 년 후에 제가 아버지 자료를 정리하고 정리 마무리할 단계쯤에 나는 아버지를 너무 몰랐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리를 다 한 다음에도 내가 아버지를 다 알았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고 아버지의 채취를 느끼는 것 뿐이었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K문학과 미술을 연결해서 100년을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K문학과 미술을 너무나 몰랐고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들여다봤어도 우리는 그들의 최치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이 PPT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참 서양 미술을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저도 서양 미술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았고 또 제가 아는 작가들은 대부분이 저희 아버지가 한국 미술가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미술가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영어 도슨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외국 사람들에게 이제 해설을 할 때 사람들이 제가 외국 작품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아주 특수한 뭐 민족미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설을 할 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어주는 느낌을 받았고 내가 너무 한국 작가들을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그 아리랑 꽃이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게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관한 전시였는데 그때 전시실 맨 앞에 어떤 작가의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구의 작품이냐면 조양규 작가의 작품이에요. 지금 보시는 바로 그 그림을 그린 분인데요. 조양규 작가는 그 해방 후에 진주의 어느 국민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남노당 사건하고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그래서 빈몸으로 망명을 가서 창고 임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사시노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일본 리얼리즘 미술계에 대단한 자리를 굳히지만 그분이 이제 북한으로 감으로써 그분의 마지막 삶을 우리가 좀 알기 힘든 그런 분이에요. 조양규라고. 근데 그분이 창고 시리즈가 그 아리랑 꽃이 전시회 맨 앞에 있었는데 그 작품의 마띠에르, 사람의 피부와도 같은 마띠에르의 강렬함, 그리고 창고에서 나오는 사람의 그런 어떤 노동에 지친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을 울리면서 나는 미술도 전공했고 그런 미술을 좋아한다고 여태까지 했는데 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국 미술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술 소장품 전문 도슨트라는 자칭 그렇게 계속 이제 한국 작품의 전시들을 주로 해설을 해왔습니다.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요. 슬라이드를 좀 해야 되겠다. 슬라이드 쇼 먼저부터. 이 주제가 K문학의 미술을 만났을 때인데 원래 사실상 시화 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글과 그림은 뿌리가 같다라는 말이 예로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글과 그림을 같이 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 이제 조선미술 전람회라고 우리나라 국전같이 조선총독부에서 하는 전시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시와 그 그림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서예부가 따로 있었고 동양화부, 서양화부가 따로 생기면서 그때부터
글과 그림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림 따로, 글 따로가 아주 일상적인 시대가 됐지만 원래는 같았다, 근원이 같았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광균 시인은 그 일제 강점기부터 뭐 정주영이라던가 이런 분들과 시인으로서 활동도 했고, 또 전쟁 중에는 김환기나 이런 화가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시인으로서 활동도 했지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뭐 이중섭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분이었고, 전쟁 후에도 미술인들과 교류를 했던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1930년대에 시는 음악보다 회화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뭐 1년 동안 12번간에 걸쳐서 한국문학의 100년의 계보, 그리고 한국미술의 100년의 계보에서 제가 이렇게 선별한 작가들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국문학의 100년의 계보는 제가 언감생심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에서 황석영 작가께서 한국문학의 100년의 계보를 정리해 놓은 그 황석영의 한국 면담편 100일 10권으로 된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주요 자료로 그 시대별로 정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요 자료로 해서 제가 아는 미술과 황석영 님이 정리하신 단편선들을 엮어서 하는데, 오늘이 첫날이고 그 첫날은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가는데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하는데, 일제강점기 시인 김광균이 1930년대의 시는 음악보다 회화이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는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1982년도에 그 30년대 화가와 시인들이라는 글을 개간미술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새로운 어법을 만들고 뭐 문명의 리듬을 타려고 애를 썼고 도시의 애소와 울부짖음 속에서 회화를 찾으려고 했다,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균 시인이 보았을 때에 당신의 시는 음악보다는 그림이고자 했다라는 거고요. 이중섭 화가가 이제 미도파에서 전시를 할 때 그 리플렛에 글을 써준 분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김환기 작가도 글을 써줬지만 그렇게 이렇게 시와 미술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김광균 시인과 김환기, 이중섭 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때는 뿌리이고 예술은 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예술을 알려면 그 시대를 알아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를 알면 그 예술이 훨씬 더 돋보이면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년의 계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계보는 그 경술국치 이후부터 이거든요. 경술국치 이전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한 장을 가져온 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는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에 그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을 당시에 포승줄에 묶인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왼편의 사진과 오른편의 사진이 사뭇 다르죠. 근데 이제 왼편의 사진은 일본에서 일본 사진가가 찍어가지고 내놓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는 어딘지 힘이 없어 보이고 입도 이렇게 매무새가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바로 오른쪽의 사진은 우리가 안중근 의사 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뿌리는 같아요. 그때만 해도 포토샵은 없었지만 포토샵처럼 사람들이 많이 그 사진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의 형인가 동생인 안정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안중근 기념사업회를 하려고 할 때 이 사진을 조금 더 힘이 있고 의지 있는 사진으로 말씀드리자면 포토샵을 한 사진인 것입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느냐 하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 경술국치가 이제 1910년도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를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1905년에도 외교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아주 순차적으로 하는 가운데 지성인들이나 동학농민 운동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죽였거든요. 죽이게 되는데, 특별하게 경술국치 이후에는 그 백오인 사건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됐다. 경술국치 이후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을 척결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지식인들 600여 명 정도를 검거를 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했냐면
테라우치 마사다케라고 그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이 있었는데 초대 총독을 암살하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600명 정도를 검거를 한 다음에 백오인을 사형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러한 사건 이후에는 이제 지식인들을 척결을 한 후에는 식민, 식수,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식민은 국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들을 만들어요.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니까 미술 교과서를 여기 이제 가져왔습니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소장품이고요. 새로운 식민을 만들기 위한 교재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미술 교재는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참고 자료로 굉장히 많이 쓰인, 그래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거 나 국민학교 때 배운 미술하고 너무 비슷한데?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교재를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죠? 일제가. 그 일환으로 테라우치 마사다케는 1912년에 조선인 아동들을 한 2,800명 정도를 총독 관저에 부릅니다. 이 사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 발견됐는데요. 광희초등학교라고 있어요. 1895년에 만들어진 학교가 있는데 그 광희초등학교에서 발견된, 교장실에서 발견된 건데 이것이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다 해서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것이 바로 1912년도에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총독 관저에 가서 일장기도 받고 과자 같은 것들도 받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보자기 하나씩 들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것이 총독 관저입니다. 총독 관저는 용산과 남산 쪽에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당시 신문이고요. 매일신보에 나온 건데요. 1912년 5월 25일에 찍힌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자기들은 척결하고 아이들은 새롭게 일제 국민으로 키우는 사이에 안중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안중식이라는 분은 우리가 이름을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알게 되지가 어려운 그런 인물이신데요. 이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화원이었는데 이 안중식뿐만 아니라 조석진 님도 그러합니다. 심전 안중식 백악충효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지 참 백악산의 봄 기운을 말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봄만 그린 건 아니에요. 백악산이 있고 인왕산은 보이지 않죠. 백악산이 있고 광화문이 보입니다. 이게 1915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이 있는데 하나는 봄에 그렸고 하나는 가을에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1915년 정도 되면 시정 5년이 돼가는 해입니다. 조선을 정비할 때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안중식은 그림으로서 그려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에요. 양 그림 다 광화문이 있고요. 백악산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광화문 앞에 혜태가 상이 두 개가 있는데 봄에는 두 개가 있던 상이 가을에는 한 개로 변하게 되고, 그 광화문 뒤에 궁정에 전각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각의 수가 가을에는 상당히 줄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현판은 검정색이죠. 이제 세종대왕이 하셨을 때부터 검정색 현판에 한문으로 광화문 해서 금색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그냥 검정색 현판만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 광화문이라는 것을 안중식이 그 기술적으로는 기록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 광화문이라는 것을 기록 안 한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광화문이 남쪽을 정확히 바라볼 때 1915년도의 그림이고요. 광화문은 사실상 그 20년대에는 그 건축물 있는 쪽으로 옮겨지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앞쪽에 있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당시에 광화문 앞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백악충효도 두 점과 광화문 앞에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명의 사람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깨끗해 보일 수도 있고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재미있어 보일 수도 있고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면모가 있는 게 인간의 특징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해야만 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을 주로 내놓았겠죠. 1919년에 영국 자매가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3.1운동이 막 끝날 때 그때쯤 왔다고 기억을 제가 지금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 객관적으로 기술한 책이고요. 제가 그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이
엘리자베스 키스거든요.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우리나라 사람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키스는 상당히 우리나라를 애정을 가지고 봤다고 조금 더 좋은 거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옷도 좀 잘 차려입은 사람, 그리고 거리도 조금 깨끗한 거리, 이런 거리들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그 올드 코리아를 썼는데 올드 코리아의 이제 25쪽에 나온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부족한 일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자국 법회에서의 악질적인 선전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열린 마음을 가진 일본인들은 한국의 문화와 그 미술을 존경하고 심지어 숭배하고 있었다. 라고 엘리자베스 퀴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것은 1919년도 아니고 1899년이에요. 근데 이미 이때는 원산이라든가 인천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새로 이주해온 일본 사람들을 위한 조선인 안내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선 아동 화담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김달진 한국미술 아키비스트를 쓸 때 소장하고 있는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에서 1호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민속원에서 영인본을 만들어가지고 한글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선 아동 화담에 있는 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899년에 쓰여진 글이에요. 일본 사람에 의해서. 하지만 그림은 김중근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세계 유수와 박물관에 김중근 작가의 작품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 나라에서는 항상 목욕하지 않고 여름날이 되면 또는 강에 들어가 바다 또는 강에 들어가 씻는다. 고로 겨울날에는 검고 여름에는 하얀 것이 또한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실로 이 나라 아동의 모습, 일본의 돼지와 같은 악습은 매우 유감스럽다. 라고 이시이 겐도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본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을 어떻게 가질까요? 1907년 정도 되면 이제 아사히 신문에 나온 글을 보면 이제 동물로 격화가 됩니다. 박람회장에 조선동물 2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이제 일제강점기로 나누면 이제 커다랗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작가는 염상석 작가는 3.1운동이 자기 문학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무단통치. 그래서 국민학교 선생님들 칼을 차고 있었어요. 이제 3.1운동 이후에 1919년부터 1937년까지는 문화통치 기간이었어요. 근데 문화통치 기간은 굴뚝정치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막아버리면 3.1운동과 같은 사건, 운동이 또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살살 달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문도 허락해서 우리가 아는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이런 것들도 허락해서 3개의 신문만 허락을 했어요. 19년에서 1937년까지의 일본 사회도 백화난만의 시기로 굉장히 많은 그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왔고 일본의 문물들이 밖으로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문물들이 들어왔고 그 문물은 우리는 뭐 일본을 통한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 100년 동안 살아남은 예술가들은 불란서 러시아에서 직접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단계는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창씨 개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시기였죠. 주로 미술은 꽃이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기간은 문화통치 기간의 문학작품과 문화통치 기간의 오늘 말씀드릴 거는 미술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광화문은 상징적으로 그 시대를 말씀드리기가 좋은 것 같아서 광화문 사진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광화문이 고종 때에는 남쪽을 바라보고 월대도 있었는데 이 월대가 새롭게 복원됐죠. 요새. 그래서 그 월대가 복원돼서 길이 이렇게 둥그렇게 넘어가는 경험 안 하셨나요? 모르셨습니까? 네. 그래서 월대가 이제 새롭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월대는 고종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광화문에는 조선시대 때 천막을 만든 그 봉물 꼽아 놓는 그
그것도 이번에 새롭게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광화문 앞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 고종 때에는 월대도 만들었는데 그 월대를 없애서 전착기를 만들었죠. 전착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근데 이번에 그 월대를 복원하면서 밑에 기찻길이 다 드러난 것을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착길이 다 드러났고 광화문은 지금 현 국립현대미술관 쪽으로 옮겨졌었거든요. 건축물 옆으로. 근데 건축물 옆으로 옮겨진 자료는 그렇게 쉽게 보게 되지가 않아요. 아, 옮겨졌다. 이렇게 이제 말만 듣기가 쉬운데요. 1951년에 송두경 작가가 광화문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1951년이면 우리나라가 전쟁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광화문이 폭파돼서 위가 날아간 모습을 송두경 작가가 찍은 그 사진으로서 광화문이 이렇게 옆으로 갔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복궁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몇 년 전에 발견됐는데 1936년도에 시정 1936년이면 시정 몇 년이죠? 25년. 1935년에 찍은 거니까 시정 25년 기념으로 만든 마치 구글 어스에서 보는 것과도 같은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견된 지도로는 가장 상세한 지도고요.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 문학 예술인들이 어디를 어떻게 다녔나 하는 것들을 생동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지도가 대경성부 대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지도에 광화문이 옆으로 나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광화문이란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도에는 이미 36년이기 때문에 그 전차가 지나가서 전차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지도로 나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당시 시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대 중에서 특별하게 그 일제가 만든 주요한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신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신사가 있었던 걸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네. 네네. 우리나라에 신사가 10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남산에 있었고요. 그 계단이 그 300 몇십 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게 있는데 거기 염상섭의 3대에 나옵니다. 이 신사는 굉장히 큰 신사로서 그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미국 측에서 일본이 정리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자료들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 다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진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은 문화역 서울 284로 알려진 서울역이 그 당시에 그 경성역이었어요. 그것도 전부 2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 경성역을 사진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성역 사진은 여러분이 문화역 서울 284의 모습 그대로라는 걸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상섭 3대에 나오는 그 대목을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병화는 핀잔을 주다가 이거 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요? 추워. 그까지 이야기하자고 남산골까지 찬바람 맞고 올라올 거 뭐 있어? 또 이야기가 있지만 어디든지 들어가시라우. 근데 너무 추운 거죠. 그러니까 불기 있는 데면 아무데나 좋지. 그리고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쓸쓸한 조선 신궁 앞마당을 허이 돌아서 380 몇 층인 거죠. 380 몇 층이라는 돌층계를 나란히 서서 간신히 내려서니 해는 뉘엿뉘엿 하여졌다. 이게 염상섭의 3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염상섭은 사실주의 작가죠. 그래서 어떠한 역사책보다도 그 시대를 알기에 굉장히 좋은 소설을 썼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신궁, 그러니까 신사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신사하고 그 다음에 경성역하고를 지도를 오려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네모에서 아랫부분이 신사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앞쪽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나오는 부분이 경성역이에요. 이렇게 경성역이 있고 신사가 있고 하는 곳에서
10년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 우리 한반도에는 없었던 유형의 젊은이들이 나타납니다. 한반도에 여태까지 없었던 유형의 여성 타입이 나타나고요. 한반도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유형의 남성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은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부르죠. 여기 보시면 이마동 작가의 남자와 나혜석 작가의 자화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가바리 코트를 입고 외국 잡지를 들고 있고 그런 남성의 모습이고요. 나혜석은 유럽 여행 갔을 때 그린 거로 보입니다. 유럽 여행을 1927년에 갔는데 이 그림은 1928년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행에서 야수파 작가에게 그림도 배우기도 했는데 그 야수파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아주 상당히 모던한 자화상을 그린 나혜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혜석을 왜 자기 자신하고 너무 안 닮게 그렸다. 이렇게 그린 사람 뭐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뭐 그러면 피카소의 자화상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스타일을 드러내고자 그림을 그린 바로 그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뭐 경성부 청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돌담이 보이는데 그곳에 치마를 입고 양산을 쓴 그 다리를 보인 그 다리도 그 전까지는 우리 조선 땅에서는 보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현대 여성이 지나가는 모습이 그린 김주경 작가의 그림입니다. 김주경 작가는 오디오 작가하고 평론도 하고 화집도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화집을 냈는데요. 그 북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후에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들지만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상당히 큰 활동을 한 작가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모던걸 모던보이가 있는 잡지 표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별건건 잡지인데요. 33년도에 모던걸과 모던보이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남자처럼 입고 지금 이 여자처럼 입어도 굉장히 모던한 그러한 그림이 1930년대에 취미 잡지 별건건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 시대 때의 가장 모던보이, 모던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사실도 대단한 인플루언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송기정 선수와 최승희. 유럽에서도 상당히 그 지명도가 있는 무용가가 최승희이고요. 또 최승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해줘서 일제 말기에 태평양 전쟁 기간에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동상들도 다 뜯어가지고 무기를 만들 때였는데 그 일제에서 최승희의 조각은 만들라고 허락을 해준 그 정도로 물론 사이즈는 상당히 작지만 그 정도로 일본에서도 인기 있었던 그런 무용가입니다. 일제강점기 지도 중 가장 상세한 지도는 대경성 부대관이라는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에서는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 옆에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옆에 지도에서는 팔대문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팔대문 중에 몇 대문은 부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니문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니문은 부순 거예요. 왜 부쉈냐면 전철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홍인지문도 부수려고 했어요, 사실상. 근데 홍인지문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통과한 문이라서 안 없앴어요. 그래서 홍인지문은 살아있고 뭐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도에서는 대경성부 대관에서는 도니문은 이제 이미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 양식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건축 양식 대표적인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현대미술관에 지금 덕수궁관으로 쓰여지는 것은 고전주의 양식인데요.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 완공됐냐면 1936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그 옆에 석조전은 고종이 만들기 시작해서 1910년도에 이제 완공이 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그 석조전에서는 일본의 근대 미술품들을 전시를 하고 덕수궁 이완감 미술관 그 왼쪽에 이완감 미술관에서는 한국 고대 미술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짐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렇게 다리도 있어요. 지금 가시면 다리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대 작품들을 보면 새롭잖아요. 근데 한국의 고대 작품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조선은 옛날 것이라는 조선은 옛날에 존재했던 것이라는 인식을 미술관을 통해서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빈 분리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비엔나 1900 전시하잖아요. 비엔나 1900이 19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뭐 1900부터 1914까지 뭐 이렇게 해석해 틀리지 않는데, 근데 그때 빈 분리파는 전통으로부터 분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리파가 여러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빈에 있는 분리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통으로부터 멀리 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미술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대의 미술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뭐 고전주의 양식에서 모더니즘 양식의 중간 정도의 건축물들이 그 빈 분리파에서 있었던 거죠. 일본도 빈 분리파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해서 빈 분리파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수원회관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안국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또 건물이 있는데요. 그게 천도교 중앙대교당이라고 있어요.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위에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빈 분리파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제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그 두 개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모더니즘 양식도 있었는데 이 모더니즘 양식은 동아일보사 같은 것이 모더니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910년에서 1937년 사이에 고전주의 양식, 빈 분리파 양식, 모더니즘 양식이 전부 경성에 존재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내보내는 여러 조선에 관한 자료들은 다음에 보여주는 사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가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우통을 벗고 뭐 아랫도리만 입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박물관에 전부 한 38,170장, 그러니까 한 4만 장 정도 유리 건판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박물관 자료였는데 중앙박물관으로 이전돼가지고 중앙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 유리 건판들을 다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끝까지 가다 보면 항상 유리 건판이 나오는데 왜 나올까 했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의 자료이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개한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해 일본이 식민 통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자료들을 일본은 만들어야만 했겠죠. 이렇게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근대의 건축물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도 하고, 모던 걸 모던 보이들이 나타나고, 기차가 등장을 하고, 근대화되는 도시인 경성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라던가 상하이 이런 데 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곳에만 있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 조선 땅에서는 독립운동은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 있다.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중요한 이유가 그분들이 후손이 디아스포라로 그쪽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식민 통치에 굉장히 많이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덕의식 같은 거 굉장히 희박해지는 것을 보이고요. 양상을 보이고, 소설에서 보면 그리고 그들은 일상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박람회가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어서 동물들을 있게 해도 그곳에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로 이제 1929년에 조선 박람회를 들 수가 있어요. 조선 박람회는 지금 이제 사진에 있는데, 이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경복궁을 개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앞에 홍리문을 헐고 조선 총독부를 만들고 20년대, 그러니까 조선 박람회 하기 몇 년 전에 총독부 건물을 완공을 하고 그 뒤쪽은 유원지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술도 팔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창경원에서 놀던 놀이기구 같은 것들도 거기서 다 갖다 놨습니다. 그 전에도 박람회를 몇 번 했는데 1929년 조선 박람회는 상당히 컸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시골에서도 올라와서 구경할 정도였어요. 과학적인 신문물들이 그 조선 박람회에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동시자각을 끼고 도는 조선 박람회 개관 전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죠. 이제 안석주라는 만문 만화가는 풍자하듯이 했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즐기긴 했지만 속은 씁쓸하다. 뭐 이런 심정으로 즐기지 않았을까, 조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여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일본은 박람회를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대량 생산을 막 하던 시기여가지고 물건이 일본에서 남아 돌았어요. 일본에서 남아 도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지는 않고 돈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시골에서 땅 팔고 와가지고 돈 쓰고 나가서 결국은 돈이 하나도 없어지고 넘어간 사진에는 유원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만무만화 안성주 작가는 이제 그 어른들은 타고 애들은 울고 있는 그런 약간은 그 풍자적인 만문 만화를 그렸고 또 마네킹 걸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마네킹 걸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쁜 여자들이 서 있으면서 무슨 선전을 하는 거를 마네킹 걸이라고 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예전에 뭐 휘문고 같은 데도 마네킹 걸이 갑자기 나타나면은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구를 못했다. 그 마네킹 걸을 쳐다보느라고. 그래서 마네킹 걸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을까라는 게 이제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보고 싶어 했는데 조선일보 1929년 9월 7일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안석주 만문 만화가가 이 사진과 너무나 유사한 만문 만화를 그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1929년에 조선박람회 해서 사람들은 물건도 사고 그때 때문에 백화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가가지고 굉장히 화목한 가정들은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 당시에 사실상은 뭐 김원봉을 위주로 하는 의열단 활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뭐죠? 의열단은 무장으로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테러리스트라고 하던데 그분들을 어떻게 테러리스트라고 해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무장 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 경찰서를 폭파하기도 했죠. 김상옥 그분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김구 이런 분 지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의열단의 선서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또 신채호 그분이 쓰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이 의열단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포승줄에 엮여가지고 감옥으로 가기 일보 직전의 모습입니다. 조선 박람회는 1929년 9월이었고 이분들 의열단들이 집행된 때는 1929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 박람회를 하는 사이에도 의열단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고양이요? 아, 얘가 드디어 못 참고 나왔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